쿠데타성 이렇게 동요 이런 것들이 곧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제 그동안 차단했던 정부들이 유입이 많이 돼서 폭동을 한다든지 이런 가능성은 항상 있죠. 북한부터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제 북한의 세습 독재가 지금 3대째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야, 이거는 좀 언제쯤 끝나요? 사실 이게 무너져야 북한의 그런 공산주의도 무너지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작가님은 무너질 것 같아요, 느낌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거에 대한 세뇌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무너지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2010년, 11년 그때 이제 김정일이 죽고 인수받을 때, 정권 인수받을 때 많은 사람이 예측했어요. 저 정권은 3년 내지 5년이면 망할 수 있다. 네. 그런데 지금도 건재하잖아요. 그게 참 기적 중에 하나예요. 기적 중에 하나. 이거는 그동안 김일성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세뇌 교육을 시켰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기적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네. 그다음에 인간을 거의 뭐 외부하고 완전히 차단해서 정보를 차단했기 때문에 비교 능력이 없어요. 자기들이 오로지 수령님에서 해주는 그 은혜 덕분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없었는데 사실 김정은이가 이제 정권을 인수하면서 우려했던 바가 뭐냐면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는 완전 철권 통치를 했잖아요. 완전 외부하고 언론 통제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그랬지만은 김정은이는 스위스에서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리버럴한 자유를 좀 알기 때문에 좀 풀어줄 것이다. 그러면은 뭐 결국에는 주민들이 그 정부에 의해서 서로 비교하고 외부 세계와 비교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무너지지 않겠는가 이랬는데 우리의 바람이 아주 늦게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그게 이제 1990년도가 김정은 정권의 그 아버지 정권이죠. 그때 이제 고난을 행군했잖아요. 네. 그때 막 수백만 굶어 죽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태어난 사람 2010년 정도까지 그게 이제 우리로 하면 MZ세대, 북한으로 하면 새세대 이러거든요. 새세대. 그 사람들이 굉장히 통제하기 어려운 집단을 구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정보의 홍수에 맞고 있단 말이죠. 휴대폰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제 비교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뭐 하고 싶어 하는 세대. 그리고 뭐 그 고난의 행군 때는 정말 이 정부가 있는가 없는가 그 정도로 너무 가난하게 살았는 거예요. 그때 무정부 상태를 거의 경험한 사대.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 절대적으로 복종도 안 하고 그렇다고 또 정부를 저항하는 세력도 아니에요. 그러나 자유분방한 세력. 이것들 때문에 이런 세력이 지금 부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은이 최근에 들어서 막 차단하잖아요. 또 통일이고 뭐고 필요 없다 이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해가지고 지방 돌아다니면서 경제를 살리겠다 하는데 이런 거를 보면은 정보가 역시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 이제 무너지려면은 내부에서 충분하게 주민들이 비교하고 지금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구나. 이건 상상 이상으로 우리가 정말 개돼지 취급받고 있구나 이런 걸 느껴야 돼요. 내부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과거보다는 아무래도 그런 정보가 조금씩 열리고 있을 텐데 그럼 세습화되면서 신격화된 권력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분명히 약해지죠. 그건 정보가 그거를 흔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탈북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35,000에서 그렇죠. 4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도 북한 가족들하고 통화를 해요. 통화를. 휴대폰으로. 모르죠. 저는 통화하는 거 직접 현장에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탈북민들이 보내주는 돈이 엄청나게 작용하는 거예요. 북한 내부에서도. 그래서 그런 돈이 또 변화를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돈과 정보 이것이 북한 사회를 세게 흔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뭐 남한에서 들어가는 모든 정보를 차단하려고 지금 과거를 회귀하고 있어요. 아버지, 할아버지 때로 회귀하고 있다고 다시. 그럼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이제 공식 선상에 나오고 있는데 그럼 김주애 공식 후계자로 봐야 하는 걸까요? 누구나 예측을 안 했었죠. 남존 여비 사상이 특별히 강하다. 북한 쪽은.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 내세울 때 정말 코미디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계속 대동하고 다니니까 굳혀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거의 우리 전문가들 통일 전문가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뇌교육이라는 거 얼마나 무서운가. 그 세뇌교육이 정말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이구나 원동력이구나 그런 걸 느끼고 있죠. 그럼 김정은 생전에 좀 북한 체제 붕괴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저는 김정은이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치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10만 호위 세력이라고 하잖아요. 통상적으로 평양에 있는 10만 호위 세력이라고 하는데 그 세력이 강하게
보호를 한단 말이죠. 감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붕괴될 가능성은 이제 그 내부에서 실상을 알고 이제 쿠데타를 한다든지 뭐 그런 조짐도 있다고 해요. 있다고 하는데 이제 너무 언론을 차단하니까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는데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내부의 쿠데타 이런 것보다는 건강이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건강이. 그건 보기에는 진짜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도 있지 않나. 건강 문제, 그다음 내부의 쿠데타성 이게 동요 이런 것들이 곧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제 그동안 차단했던 정부들이 유입이 많이 돼서 특히 한류가 들어가면은 이건 정말 너무 비교할 수 없는 그 차이거든요. 체제가. 그렇게 비교하면 이제 자기들이 폭동을 한다든지 이런 가능성은 항상 있죠. 그럼 혹시나 한국이 북한 체제 좀 붕괴시키는 방법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금 전에 약간 언급했지만은 북한을 변화시키는 뭐 정보 폭탄이 제일 우세하다고. 정보 폭탄.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정보를 물밀듯이 주면은 내부에서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너무 속고 살았구나 이런 한이 맺혀가지고 그게 내부를 변화시킨다는 얘기. 그다음에 이제 한때 우리가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을 통해서 돈을 계속 줬단 말이죠. 돈 맛을 보면 사람이 달라진다고요. 북한뿐만이 아니라 동독 서독도 통일할 때 돈을 엄청나게 유입시켰어요. 동독에 종교인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정치범 사오면서 데려오면서 돈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런 것들이 내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수단이죠. 정보 폭탄, 돈 이런 것들이. 한반도에서 근데 만약에 나중에 혹시나 전쟁 나면 중국, 러시아가 북한을 도와서 같이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나요? 걱정스럽죠. 옛날에 6.25 전쟁은 사실상의 종국에는 한국을 대표해서 미국, 북한을 대표해서 중국 대리전을 했단 말이죠. 그런 양상이 또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민족 공동체라는 얘기를 계속 우리 정권 쭉 해왔잖아요. 북한도 뭐 우리끼리 뭐 얘기하면서 이렇게 공동체라는 거는 계속 명맥을 유지해왔는데 때로는 부침이 있었죠. 서로 싸우고 뭐 비방하고 그러고 대화를 단절하고 했지만은 또 대화를 하고 그래서 그런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한민족 공동체라는 걸 꾸준하게 유지하지 않으면은 뭐 중국이 원하는 건 자기 속국으로 두는 것이죠. 중국에서 볼 때는 자유주의 최전 전방에 있는 북한이고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공산주의 최 전방에 있는 우리가 남한이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은 자기 영향력을 그렇게 놓으려고 안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또는 간섭 중국의 간섭을 우리가 과감히 차단할 수 없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항상 한 나라라는 걸 인식을 하게 해줘야 돼 그들한테. 그렇지 않으면은 뼈아프게 과거와 같이 이렇게 개입하고 우리는 우리 의견도 제대로 못하고 통일 휴전협정할 때도 우리 서명도 못했잖아요. 중국 대표하고 북한하고 미국하고 있잖아요. 그런 양상이 또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북한이 한 번에 이제 한국에 침공을 실제하게 되면 수천 개의 북한 미사일을 쏠 수도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게 이제 최근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전쟁이라고 할 것도 없죠. 아이언돔. 기습이죠, 기습. 그렇게 해서 이 아이언돔이 굉장히 욕 얻어먹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천 발을 쏘면은 막아내기가 힘들어요. 근데 북한이라는 나라는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 핵무기 한 발만 있어도 치명적이죠. 그렇죠. 그 중에 핵을 또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선별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라는 요격 미사일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거는 시리아 쪽에 쭉 쳐다보고 있었어요. 24시간 쳐다보고 레이더 감시할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번에도 이란에서 계속 뭐 공격한다 예고를 했었잖아요. 딱 쳐다보고 있으니까 뭐 99% 막아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예고 없이 하면은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 많은 미사일을 어떻게 다 어디서 날아올지 알며.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수지에서 쏘고 철도 터널 나오자마자 철도에서 쏘고 논밭에서 쏘고 그런단 말이죠. 그게 우리는 온 사방에서 미사일을 쏠 수 있다. 너희들 우리 막아낼 수 있어? 이렇게 과시하는 거예요, 지금. 그 때문에 그런 걸 막아낼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미사일을 못 쏘게 해야죠. 그렇죠. 쏘면은 자기들도 똑같이 당한다. 그래서 동량의 법칙. 우리 대등한 미사일 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능이 또 우월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쏘면 자기 죽는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근데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핵 확장 억제를 믿을 수밖에 없고, 미국한테 핵 문제는 미국이 커버해준다고 수없이 얘기했고, 육자이드문 통해서 뭐를 해서 다 해결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믿는 수밖에 없고, 그러나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이제 계속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부에서는 이제 우리도 핵무기를 갖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북한의 선제 공격 전략을 그만큼 한국이 빨리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나요? 그걸 위해서 한미연합훈련을 계속 하는 것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미연합 정찰 자산은 세계 최고예요. 미국의 인공위성, 우리도 이제 인공위성 쐈잖아요. 네. 해상도 이런 면에서는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고 정밀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합 정찰 자산에 의해서 그다음에 뭐 금강 백두 이런 그다음에 글로벌 호크 이런 무인기 이런 걸 통해서 정말 독수리 눈같이 매 눈같이 이렇게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지 철두철미 감시하다가 미리 대응을 할 수 있어야죠. 그 북한이 또 자랑하는 땅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지금 위험한 건가요? 그런 거 실제로? 여전히 유효하겠죠. 북한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땅굴이에요. 지하 갱도. 그러니까. 지하에서도 싸울 수 있게. 그런데 사실상 1996년도에 상어급 잠수함, 그 다음에 98년도에 연어급 잠수함이 양양, 그 다음에 안인진에서 우리가 납포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상은 상어급 잠수함 이런 데는 그때 26명이 타고 왔어요. 그래 육지에 이제 들어왔는데 그 사람을 잡아내기 위해서 한 근 50여일 동안에 150만 명이 동원됐어요. 그만큼 게릴라 세력이 무서운 거예요. 사실상 땅굴을 만드는 목적은 게릴라 세력을 침투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잠수함이 70 숫자는 제일 많아요, 북한이. 그렇기 때문에 그 잠수함 세력을 이용해서 뭐 동해 뭐 원자력 발전소 뭐 우리 산업기지 이런 데 투하해서 뭐 핵배낭 같은 거 터뜨리면 뭐 이건 걷잡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잠수함 전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지금 땅굴은 조금 그 효과가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견된 땅굴이 몇 개 있잖아요. 1, 2, 3, 5 있고 그런데 추가로 있기는 있을 것이다. 근데 그보다도 잠수함이 더 효과적이라고 봐야죠. 저는.